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박영식입니다.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챙기고 다니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된 대통령의 두어 스태핑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돌연 중단하더니 돌연 재개하느냐라는 얘기겠죠. 또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 10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만났다고 하네요.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함께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송문희 고려대전 연구교수,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소장, 메타커뮤니케이션 센터 김영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오는 서울은 지금 비가 옵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에서는 신문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내용들 저희의 관점으로 일면으로 톱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가장 위에 또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제일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또 지난주에도 한번 다뤄드렸지요. 기획 기사로 살아남은 김용균들에 대해서 산재 이후에 어렵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획보도로 담겨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의수를 낀 채 50년을 더 살아가야만 하는 통신선을 설치하다가 감전을 당해서요. 3만 볼트 고압선의 두 팔을 잃어버린 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팔을 절단하는 어려움을 겪으셨고 14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KT 자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게 작업 안전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사고 뒤에는 당연히 책임을 회피하고 합의를 종용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보도를 보면 통신사 사망 사고 중에 68%, 약 70%에 가깝게 KT라고 합니다. 안전 매뉴얼은 뭐 무용지물이고요. 원청과 하청의 그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하청에서 사고가 생기면 원청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고쳐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겨레가 기획보도를 실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보도도 볼까요? 다음 보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전 하청업체에서 평균 27년을 근무한 배전 노동자들 정년 퇴직을 1년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 4월 오른쪽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회전 근개 근육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30kg의 장비를 메고 전봇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담을 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12명이 집단 산재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보도는 경향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 고압 전봇대에서 내려온 노동자들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하라. 이제 시위를 하시면서 다친 어깨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기획 기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의 보도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관련된 기사니까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파리바게뜨 노동자에게 모성보호는 없다. 갑자기 임신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계획 없다더니 갑자기 임신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제 이런 회사가 아직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어떻게 누가 애를 낳고 우리 국가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는 휴직을 종용한다. 글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신문에서는 한겨레와 경향에서 이 대목만 다루고 있더라. 아쉽습니다. 송문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갑자기 임신하면 어떻게 이 말 참 들으면 난감하죠.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중에 고등학교 교사님인데 네네. 학교에 회의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 선생님이 셋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 회의하는데 그 앞에서 아이 김 선생은 애 낳는 공장이야? 전체 회의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또 충격적이네요. 애 낳는 공장이라뇨. 그러니까 요즘도 저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임신이 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 저출산 저출생 때문에 임신하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자리 뺄까 두렵고 남들 앞에서 그런 말 들어야 되고 이런 인식이 있는 이상엔 아직까지도 우리가 저출생 얘기하기는
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애를 낳아도 편안하게 다음 이제 그 근로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 또 애를 낳아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래야 출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래야 국가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도 그렇고요.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이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그 기업이 있다라는 거는 진짜 통탄할 만 일이죠. 네네. 통탄할 만 일이고 앞서도 지금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의 이런 산재 사고 사망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가장 많이 사망이 일어나는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렇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일하다 죽지 않게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예. 작은 사업장은 그 권리마저도 유예가 음. 된다는 점이 사실은 이 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그 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거 우리 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이제 네, 맞습니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네, 하거나 네. 아니면 대표에게 책임이 가더라도 이제 옛날 말하자면은 바지사장을 세워서 맞습니다. 또 네. 책임을 면탈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법의 취지와 관계없이 피해 가려는 그런 노력은 계속된다. 그래서 지금 일하다 죽지 않게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다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람값이 너무 싼, 사람이 죽어도 뭐 벌금 500에서 1000만 원이면 넘어가는, 네. 이게 계속 된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들의 어떤 그 운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근로조건 보장이라는 것은 이건 뭐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법이 있는 것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노동자와 관련된 기사들 저희가 일면으로 선정해서 만나봤는데요. 김영기 대표, 인터넷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전봇대 작업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정말 젊은 가장의 기사가 가장 먼저 소개가 됐었는데 그 네.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저도 찾아봤더니 네. 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보면요. 음. 그 해마다 35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감전사고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11년 동안 감전사고를 겪은 노동자가 3,824명. 우리가 기사로 가끔 접해서 그렇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이제 231명이 사망을 하셨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자기 몸인데 안전 확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사실 작업자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사고들의 어떤 공통점을 좀 짚어보면 현장 요구가 묵살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기가 끊기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생활이 이제 멈추다 보니까 항상 좀 신속한 작업 요구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원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작업자들 업무가 좀 과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안전을 위한 경보기나 이런 게 잘 작동을 안 해도 좀 빨리 저 업무에 투입이 돼야 되고 절연 장갑도 없이 목 장갑 쓰고 뭐 이런 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그 최소한의 안전 장비조차 잘 갖춰지지 않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질적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 이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겉으로 보이니까 그냥 돌아가니까 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비극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예, 노동자들은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이 뭐 듣지도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이런 생명 안전 그리고 이제 상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 이제 일이 좀 더디게 풀리고 뭐 성과가 안 나고 이런 것도 뭐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쯤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픽사 선정한 일면이었고요. 주제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바로 이거 갖고 왔어요. 원더풀 대구가 아니라 파워풀 대구 아실 겁니다. 바로 홍준표 시장이 새롭게 대구시정을 바꾼다면 슬로건을 바꿨죠. 근데 이게 뭐야? 알고 보니까 포항시가 이미 파워풀이네. 그럼 뭐예요? 뭐 대한민국 하늘 아래 파워풀이 2개인 겁니까? 이것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디자인과 관련된 거고 매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시민들 세금이거든요. 이게 근데 매번 뭐 바뀌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뭐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정당이 바뀌든지 아무튼 지자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이런 걸 좀 많이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낭비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니 웃긴 거는 바꿨는데 어머나 세상에 포항시가 이미 사용 중인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송문희 교수님? 홍준표 시장이 또 바꿀까요 이거? 다시 원더풀로? 저는 이거 파워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 출생 아닙니까? 지금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했는데 제가 서울 올 때만 해도 대구가 참 경제도 활력이 있었고요. 네. 또 뭐 교육도시 이래갖고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섬유산업 망하고 뭐 경제 위기 겪으면서 지금 대구 가보면 예. 정말 침체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파워풀 뭐 좋은데. 대구에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뭐 포항이 먼저 썼는데 괜찮다 했으니 뭐 나쁘지 않다 싶은데 저는 조금 하나 권하고 싶은 거 있어요. 슬로건. 네, 말씀. 파워풀보다는 리바이벌. 리바이벌이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하자. 한번. 리바이벌 되고. 네, 어, 다시 그리고, 한번 되고. 네, 뷰티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구 네. 가니까 미인들도 많으신데 예. 뭔가 미용의 도시 뷰티풀 대구도 괜찮은 것 같고. 예, 이게 근데 이제 보면 이 컬러풀 페스티벌이라고 되고 있대요. 네, 컬러풀 근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파워풀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아니 이게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이 파워풀 페스티벌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컬러풀이 나은 것 아니 같아요. 컬러풀 페스티벌 훨씬 낫지 않아요? 뭔가 다채로운 느낌인데 파워풀 페스티벌은 무슨 뭐 이렇게 그 건강과 관련된 행사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서 정호진 소장님은 저렇게 자주 바뀌는 슬로건 내지는 슬로건에 대한 변경 어떤 의견 좀 주시겠어요? 저는 약간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워낙 오래된 도시고 그럼 이렇다면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그 한 가지 뭐 시장의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이어가는 게 대구에 대한 그 가치와 매력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웬만한 광역단체,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계속 바꿉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역 그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요. 하도 바뀌니까. 네네. 네. 전 차라리 하나를 좀 길게 밀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파워풀이든 원더풀이든 네. 다 좋습니다만 좀 뭔가 길게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게 네. 그 지역의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더 돋보이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 말미에 나와 있는 거 잠깐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자면 포항의 도시 브랜드가 파워풀 포항인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포항시에 우리 문의를 했다. 이거 우리가 사용해도 괜찮냐 그랬더니 포항에서도 파워풀 포항이라는 슬로건을 지금은 거의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쨌든 파워풀 포항이라고 원래 먼저 정한 건 맞는데 당신들이 써도 된다라는 확답을 받고 했다고 하고요. 서울시는 아이서울유, 부산시는 다이내믹 부산, 인천시는 always 인천, 대전시는 it's 대전을 각각 브랜드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아이서울유 계속 쓰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거 좀 어색한 거 바뀌었나요? 바뀌었나요? 저는 저도 저게 뭐 좀 슬로건- 어색하던데. 그래서 저는 바꾼다 이게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긴 해요. 근데 안 바꿨나 봐요. 그 시민들도 잘 모르는 그쵸. 슬로건을 이렇게 꼭 이 홍보 시설물 교체하고 이러면 예산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 파워풀 논란은 네. 뭐 전문가 그룹의 자문이나 시민의 호응도 조사나 이런 그 공론화 과정을 음.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조례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규정된 부분을 좀 바꾼 것이 미비했다. 네. 이런 논란들도 있고 네.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외국인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 이상하다는 거죠. 컬러풀 되고 이게 뭐예요? 그렇지. 파워풀 되고 이게 뭔가? 어. 결국에 이제 영어로 슬로건을 할 때 힘 뭐 있는 글로벌 데고, 힘 있는 네. 데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뭔가 어떤 큰 도시의 뭐 특이점이나 뭐 알려주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뭐 가치가 고유의 가치가 담기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이런 브랜드들이 쉽게 그냥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 또 뭐 형식 절차적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슬로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과연 그걸 인식하고 사랑하고 계속 부르느냐 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어 안 써도 괜찮을 것 같다. 너무 다 영어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거 좀 바꿔내야 영어를 좋겠네요. 많이 이제 좋아하는 아. 분들이 뭐 더러 있을 수 있죠. 좀 네. 세련돼 보일 수도 있다는 뭐 예전 이제 그런 감성이긴 한데 여기서 저희가 좀 새롭게 제안해 보는 아이서울유를 아직까지 쓰고 있냐라는 반응들이 지금 대다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계속 의견을 드렸지만 이게 세금 낭비다. 이게 굳이 그럴 거 있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서울의 슬로건을 바꾼다면 아이서울유 말고 뭐 하나 제안이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뭐 대안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김영기 대표가 뭐라도 좀 제안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마 올해 말까지 바꾼다고 이제 음. 공모를 뭐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사보다 이제 보니까. 뭐 공모해 주세요. 그럼 뭐라도 해주세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몰래 공모를 해가지고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제 아이디어는 아 그래요? 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럼 정원진 소장님이나 송문희 교수님 뭐라도 하나 공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에 관련된 슬로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저기 공모서도 몰래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몰래요? 그리고 네. 바로 얘기하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안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제가 좀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제 고향이 뭐 태어난 곳은 부산이고 제 고향은 대전인데 이츠 대전은 이상해. 그렇죠. 뭔 이츠 뜻이에요? 대전이 뭐야?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전이 뭐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거? 우리 다 이상하죠. 지금 같이 그리고 있잖아. 이츠 대전은 이상합니다. 이러다가 대치 오케이 이러고 나올 거야. 뭐 대치 대구 뭐 이거 이상하잖아. 이런 거는 누가 만드는 거야? 이거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거 하거나 뭐 어디 맡길 거 아니에요. 맡길 때 좀 제대로 된 데를 맡기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좀 잘 내든지. 근데 이거 이츠 대전이 오래되지 않았나? 한 10년 넘었죠.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그죠? 기억하기로. 근데 문제 제기 안 하나? 아니 그러니까 내부에서 할 텐데 이걸 또 바꾸자니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들을 것 같고 또 안 바꾸자니 너무 이상한데 지적을 해주는 사람들은 없고 그래서 제가 지적합니다. 이츠 대전은 이상해. 바꾸세요. 자, 이번에 우리 이장우 대전시장이 바꾸시면 되겠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또 근데 이거 해야 돼서 이거 좀 무거운 얘기라 가지고요. 내부망에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 사건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잠깐 이제 사례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읊어드릴게요. A 부서의 주무관들이 집단으로 피해자를 희롱했는데 정말 진짜 이거는 에휴 누구누구의 입술이 체리인지 체리가 누구누구의 입술인지 모르겠다. 옆에 있던 다른 주무관은 체리가 누구누구 입술이라고 상상하면서 먹는 거야? 오빠가 도와줄까? 이렇게 희롱을 했다 그래요. 이게 지금 2022년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뭐 옛날 서무들은 미스라고 불렀는데 커피 타오라고 시키면 찍소리도 못했는데 이거 진짜 분노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시 입장은 표현을 가다듬으려고 글을 삭제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나 아무튼 뭐 좀 찝찝해요. 송 교수님도 한번 뭐 따끔하게 비판 말씀. 뭐 저거 너무 일상적이죠. 사실 여성들은 많이 느끼는 겁니다.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나를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성적 대상인 여성으로 말하고 생각할 때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어색하고 막 이렇거든요. 네. 뭐 저도 겪은 경험 보면은 뭐 이런 얘기 하죠. 아이고 내가 이 오빠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너랑 연애할 텐데 이런 말 탁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하지 좀. 마세요. 그 오빠 10년 젊어도 그 오빠랑 연애할 일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던지면 사실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떤 그 단체의 이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사내 성희롱이 났어요. 좀 심각한 성폭행 비슷하게 있어서 저희가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정말 제가 목청을 높이면서 그게 실명으로 공개되는 거 알면서도 절대 이분 복직하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예. 결국에 복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계속 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괴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경향신문에만 뭐 제가 잘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신문은 제가 다 봤는데 경향신문에만 이 기사가 나와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 처분이라는 게 각각 이제 A, B, C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 징계 수위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서울시 내부에 있는 같이 일하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 뭐 이제 이렇게 뭐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지금 서울시가 판단한 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이 부분은. 자 하지만 요거는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굉장히 뭐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 나사, 그러니까 항공우주국이 용골자리 성운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실제 찍은 사진의 모습이라고 해요.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으로 촬영했는데 이게 이런 게 저 멀리 몇백 광년, 몇만 광년을 넘어서 이런 것도 막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주 기술의 진보가 또 카메라 기술의 진보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저는 뭐 전문적이지가 않아서 놀라울 정도인데
우리가 앞에 좀 무거운 얘기를 했다면 한 번쯤 좀 눈을 정화하고 가자는 측면에서 용골짜리 성원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 신문 한국일보 보도인데 13조 원짜리라고 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요. 역사상 가장 깊은 우주를 보았다 하면서 나사가 공개한 사진들 여러 장 또 보고 있는데요. 남쪽 고리 성운과 스테판 오중주라고 합니다. 자, 다음 사진 한겨레 보도. 인류가 본 가장 깊고 선명한 우주 태초의 빛을 품다. 이제 이렇게 사진들을 몇몇 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기사를 또 보고 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저기 몇만 광년에 어딘가 또 생물들이 막 살고 있어서 저희처럼 또 다른 브리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저 멀리 우주에 지구라는 행성이 있는데 저기에서 이런 방송도 한데 유튜브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 삐리삐리삐리삐리.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송문희 교수님 어떤 좀 생각이 드셨는지요?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약간 눈치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저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저렇게 광활한 우주에 진짜 뭐 저는 UFO도 믿고 외계인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정말 보이지 않는 점밖에 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정훈희 소장님이 거의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딱 보면서 코스모스 생각이 딱 났었는데, 그렇죠. 우주, 이 광활한 우주에 점 하나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웅다웅하면서 사이좋게 살다 맨날 이렇게 싸우면서 살고 있을까? 왜 국회는 이제서야 이제 재연절 앞두고 개헌한다고 할까? 네네. 약간 좀 답답한 느낌도 듭니다. 부질없다. 예. 평소에 그 자신을 뭐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는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형이라고 늘 부르는 우주의 먼지 김영기 대표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근데 진짜 딱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그리고 135억 년 전 우주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뭐 이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몰라서 신적인 그 존재가 뭐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댓글로 보면 예. 그 특정 이제 종교인 분들이 이게 이제 어떤 그 창조를 생각하게 되고 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또 이제 반대가 달리고 뭐 이런 좀 너무 이거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어떤 종교의 영역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댓글로 보면. 그리고 뭐 신기하고 웅장하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사진에 그냥 미적으로도 이게 135억 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약간 뭐 추상 예술이나 그림 같기도 하고 뭐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뭐 그런 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짧게 대충 살자. 저 사진을 보고 나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아웅다웅 살고 있는가? 뭐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충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소통의 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소통하려고 이제 의지를 보여주시나?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또 도어 스태핑, 그거 뭐 어렵지도 않은 거 다시 좀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셨어요. 원거리에서 도어 스태핑 멀찍이 떨어져서 귀 쫑긋 열고 기자들과 도어 스태핑을 했습니다. 경북매일 보도 이어갈까요? 질문하세요라고 이제 해맑게 기자들에게 외치셨죠. 대언론소통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평가고요. 원거리에서 약식 질의응답으로 전환했는데 여러분이 괜찮으면 또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한국일보 보도 10m 거리 둔 취재진에 물어보시라. 다들 나오신 건가? 아무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당장 정상화된 거 아니라고 일정 부분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해프닝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이 하루 만에 원거리 도어 스태핑을 제기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버, 극우 유튜버로 분류되는 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을 같이 실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고요. 경향신문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불쑥 멈췄다가 불쑥 재개하는 거. 좀 어리둥절한데 그 안에 맥락은 뭐였을까? 그 내막을 좀 궁금해하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불통 비판을 불식하려는 의도에서 갑자기 또 누군가의 의지로 재개한 게 아니냐. 대통령의 의지 아닐까. 이제 이런 의견이었어요. 송문희 교수님 어제 안 오셨습니까? 저희 어제 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의지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소리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매일매일 여과 없이 듣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참신한 시도이고 무엇보다 국민 옆에서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소통의 의지 아니었어요. 근데 예. 2달 만에 이게 중지가 된다 이런 얘기 듣고 뭐야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지 괜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루 만에 재개된 것, 물론 뭐 이랬다 저랬다 비판은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소통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또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아직 이런 거 자체가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들 말 들어도 그 실행을 안 했다 그러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제기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다. 이거는 좋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좀 노력하시라. 소통하는 건 좋은데 너무 날 것으로 언론 앞에서 이렇게 좀 삿대질하면서 뭐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장관 봤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들 보기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노력하시고 준비하시고 좀 정제된 그리고 참모들의 말도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네. 도어 스태핑 계속 하시라 네. 이런 얘기 드리고 싶네요. 정호진 소장께는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또 다시 중단될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근거리 도어 스태핑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예, 어떻게 하든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유지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좀 이때 형식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기자들에게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국정의 주요한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예. 굉장히 어찌 본다면 너무나 가볍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국민들도 지금이야 관심이 있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별 얘기 아니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형식을 좀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예. 차라리 그게 낫다.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통 매일매일 하는 것도 좋은데 예. 그 아무리 그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이거 365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름엔 수박님께서 도어 스태핑 폐지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도어 스태핑의 뭐 아무튼 불쑥 도어 스태핑 중단, 불쑥 도어 스태핑 재개. 네티즌들의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든 국민 오해를 줄이려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는 의견도 물론 있는데 네. 이게 종잡을 수 없으니까 네네. 이렇게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이유를 댔었는데 네. 하루 만에 갑자기 이제 이게 나아진 건 아니잖아요. 또 기자들은 또 다닥다닥 그대로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뭐 그 논리가 조금 꼬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비판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일단 재개된 만큼 네.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열린 거니까 네. 좀 해나가면서 네. 좀 실력이 쌓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왕 시작하신 거 좀 보완하셔가지고 더 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또 기자들과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함께 들고요. 자, 소통의 의지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사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사진인가요? 일본과의 소통.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겠죠. 애도를 표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 물론 일본 간 거 아니에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돼 있는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한국일보의 보도. 아베를 조문해서 한일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글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글을 쓴 부분을 동아일보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협력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겠고요. 중앙일보의 보도도 마찬가지로 흑백으로 한국과 일본의 각각 표정. 이제 밑에 작은 사진은 일본 도쿄의 사찰에서 가족장으로 열린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도 잠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대통령이 실제 조문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한일 관계 어떻게든 풀어야 되고 난제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네. 대통령이 굳이 분향소 조문까지 꼭 해야 될 일은 있겠는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셨네요. 네. 뭐 가셨는데 저는 저 방명록이 너무 음. 긴 것 같아요. 네. 짧게 써서 촘촘하게 썼는데 제가 조금 저기 한 것은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이 부분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뭐 유세 중에 어떤 테러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그 사망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애도의 표시는 맞는데 예, 예.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가깝다고 하지만 일본과는 서로 이사갈 수 없는 사이예요. 그렇지만은 멀고도 가까운 이웃인데 앞으로 이 죽은 아베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사실 저 방명록보다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촘촘하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지금 일본이 전범 국가인데 다시 재무장하지 않습니까? 하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헌법 개정해서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미일 간에 서로 방위 협력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 군국주의가 될 수 있는 일본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거든요. 예, 예. 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오버하지 말라. 뭐 이런 시각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각에서는 너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더 이제 한일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면 그런 걱정을 덜어놓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신 것 같더군요. 정호진 소장께서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미 일본 내에서도 몇 차례 이 지금 헌법 개헌과 관련돼서 뭐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개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일본은 일본 자국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범국가의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헌법 구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네.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자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 세계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무리한 시도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상당히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좀 신중히 바라보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그 송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이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문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사실 동아시아 번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예.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이게 좀 걱정과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과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동아시아 번영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사실은 동아시아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전범국가라든가 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 사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헌법구조 개헌에 네. 강력한 의지를 계속 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참 이런 아시아의 변형 이런 표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덧붙일 거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감정적인 외교를 하면 안 된다. 이 네. 말씀은 하겠네요. 왜냐하면 뭐 죽장가를 들어라, 뭐 불러라 이런 얘기는 외교를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국익에 기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김영기 대표. 대통령의 직접 조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엇갈리긴 하는데요. 네. 송문희 교수님 딱 지적해 주셨던 그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 이 부분을 상당히 조금 이제 거부감을 많이 드러내시는 의아하게 것 보는 같아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감이 전혀 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예. 좀 아쉽습니다. 분명히 이제 쓸 문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하고 꼼꼼하게 이제 이 메시지가 또 일본에 어떻게 전해질지, 세계에 어떻게 전해질지를 고려하고 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국내에서도 조금 약간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통의 의지란 주제로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는 어젯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다음 기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인데요. 동생은 양산 시위 유튜버, 누나는 대통령실 근무.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고용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채용 과정에 문제 없다라는 측면인데요. 실제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라고 하네요.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대통령실도 이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안정권이라는 인물이 어떠했는가, 또 안정권이라는 인물이 운영했던 유튜브는 어떠했는가, 내용이. 그리고 그 유튜버를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는 이 누나가 당시에 그 유튜브를 같이 운영했던 동업 관계라면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보도,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소통관실 근무 중이고 대통령실의 반응도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거 연좌제다.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연좌제나 다름이 없다.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안 씨의 채용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요. 뭐 안정권 씨는 워낙에 이제 그 뭐 유튜브 세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문희 교수님? 뭐 저는 저분을 몰라요. 그 유튜브를 안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동생의 문제를 누나랑 연결시켜서 가는 거는 사실 연좌제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저도 동생 있지만 누나 말 절대 안 듣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저번에 우리 양산 시위에 대해서 말한 적 있어요. 예. 이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뭔가 메시지 내야 된다. 양산 앞에서 과격한 저런 시위하는 거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채널을 만약에 근데 같이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 지금 김정은 PD가 기사 잘 보내줬어요. 네, 지금 단독으로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이 뭐 사의를 표명한 거는 뭐 다행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좌제라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만뒀을까? 이런 부분도 좀 저는 의문이 드네요. 어쨌든 이 기사만 놓고 판단한다면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뭐 일단은 누나와 동생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연좌제로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지금 나온 거를 보면 저도 그분 잘 모르는데요. 말씀하셨던 그분 유튜브 운영이나 등등에 일정 정도 관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말대로 뭐 연좌제다 등등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입장 표명 명예훼손까지 얘기했는데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뭐 관계가 있는 유튜브 운영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팩트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기다려 보고 있는데 그 사의를 표명하긴 했는데 김정은 PD 이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 몰라요? 기사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사표를 수리했다는 겁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는 그 CBS 이제 노컷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노컷 뉴스 보도가 오늘 아침 8시 20분에 단독으로 나왔는데 2시간 전에 나왔네요? 예.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오늘? 어제? 13일 논란이 되자 사의를 표명했다고? 예, 논란이 된 즉시 이제 부담이 되니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사의 표명을 굳이 또 반려할 필요는 없죠. 그쵸? 뭐 연좌제는 네. 아니더라도 누나가 같이 관여한 게 맞다면은 자칫 대통령실에서 이런 유튜버 괜찮다라고 했다는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를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이 사의했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김정은 PD 어차피 우리 클로징에 준비되어 있던 그 내용 지금 보여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준비한 내용하고 실성이 많이 떨어져 버려서 이게 이제 잠깐 그 밑에 있는 스크롤 빼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DGSS 팀이라는 채널이 있었는데 이게 2020년에 구글이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뭐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 측에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좀 뭐랄까 막 나가다 보니까 저 내용 보세요. 저것들은 5.18 시체도 있고 세월호 시체도 있고 별 시체가 다 있는데 팔아먹을 시체가 없어서 우리는 맨날 잣댑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에 실어놓고 이른바 이제 혐오 장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때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우리나라 그 유튜버들 중에서 소위 뭐 욕설, 막말, 뭐 혐오, 이제 역사 왜곡 이런 것들로 실제 슈퍼챗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벌어가는지 봤는데요. 이 GGS 팀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은 한 달에 2억 가까이를 벌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뭐 유튜브가 당연히 이제 검증 절차를 겪었고 채널이 삭제되는 조치에 이르렀겠죠. 근데 이런 분의 유튜버 운영을 실제 그 누나가 도왔다면 이건 뭐 가정법입니다.
도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대통령과 같은 지붕 아래서 세금을 받아간다면 그게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저희가 제기하려고 했는데 2시간 전에 사의를 표명했군요. 자, 관련된 이제 뭐 댓글들도 많을 것 같은데 김영기 대표 정리한 게 있습니까? 일단 좀 그 온건하신 분의 댓글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내 지켜내려고 무수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건 괜찮냐 이건 정의냐라는 이제 서로 어떤 가치 충돌에 있어서 우리가 늘 표현의 자유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 뭐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로 인한 다른 타인의 행복 추구권, 기본적인 안정권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최근에 이게 이제 뭐 이 얘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예. 그 어떤 물놀이를 예. 갑자기? 물놀이장을 이제 이 아파트 공동 시설에 예. 마음껏 이제 막 만들었다가 예. 거기 하수구도 막히고 하는 예. 그런 상황들에서도 아니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내 행동이 문제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씩 좀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네. 비유가 뭐 막 와닿지도 않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런 얘기 해줄 사람 나밖에 없잖아. 나 비유가 막 와닿지도 않는데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이해했다고. 준비한 대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네.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아무튼 양산 사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이 또 이제 그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뭐 실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막느냐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친누나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게 오해를 낳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비판 댓글도 제가 어제 많이 보긴 했습니다. 아무튼 사의 표명하고 나서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사표가 실제 수리가 된 건지 뭐 관련해 가지고 뭐 대통령실에서 또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좀 기다려보고 혹시 뭐 저 이 말씀 꼭 하고 싶은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가 뭔지. 예. 그러면 내가 평소에 어떤 울타리에 둘러싸여야 되는지 알 겁니다. 유튜브가 우리가 확증 편향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 멋있는 그 왜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내가 네. 보고 있는 유튜브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이상한 알고리즘에 그렇죠. 의해서 딱 같은 생각하는 유튜브만 모입니다. 그것만 계속 방송되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쪽으로 편향되어 있구나 싶으면은 다른 쪽 유튜브도 좀 보시고 오늘로 조금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굳이 또 이렇게 잔소리 한번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한 알고리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요즘에 알고리즘을 또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표현한 거는 제가 뭐 정정하진 않겠지만 뭐 보시는 유튜브 관계자들께서는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편향된 알고리즘. 편향된 알고리즘. 편향된 우리 되더라도 저희 스픽스도- 타고 싶어요. 스픽스도 편향되게 하면 구독자 막 맞아요. 올라가겠지만 저희도 편하게 할 수 우리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 하지 않는 없습니다. 거예요. 저희는 뭡니까? 공정, 균형. 예?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 당무 거리두기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당무 거리두기에 이제 물음표가 붙여 있죠. 자, 이게 왜 물음표일까? 왜 물음표일까요? 누가 당무와 거리 둔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제가 당에서 하는 일은 제가 뭐 관여하지 않아도 뭐 잘 굴러가니까 라고 했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신데 지난 10일에 권성동, 윤한홍 등 윤핵관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했다고요? 왜? 대통령이요? 당무와 거리를 둘 건데 왜 하죠? 라는 의문이 일단 든다는 거. 그래서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국민일보. 의총 하루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나 직무대행 동의를 구했다. 왜? 왜 동의를 구하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대통령이시니까 당무와 거리를 두는 거니까요. 근데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굳이 직무대행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윤심이 뭐 천심이고 민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은 당이고 뭐 정은 정이죠. 청와대는 청와대고요. 자, 직대 불가피성을 상세히 이제 설명하면서 당원 당규를 따라서 결정해라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언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 국민일보의 보도이고요. 중앙일보, 윤 대통령, 윤 핵관 3인과 만찬. 근데 그 안을 보시죠.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은 들어갔는데 누가 빠졌다고요? 바로 내 친구 재원이가 빠졌네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봤는데요.
이게 좀 근데 제 입장에서 좀 놀라운 기사예요. 왜냐면 당무와 거리 둔다고 얘기했던 게 불과 지난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만나서 당무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거는 대통령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언행불일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잔소리를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당무의 거리를 두겠다고는 말할 수밖에 없죠. 사실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고 자중질환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영향이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네.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냥 보고는 있을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저 기사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를 뭐 동의를 구했다든가 논의했다든가 이거의 방점이냐 아니면 국힘이 이렇게 수습하고 있으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느냐 이 두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 싶은데 예. 이런 부분에서도 당대표가 사라진 이 마당에 이게 사고냐 거리냐 갖고도 분분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을 사고라고 얘기하고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은 필요했겠다 싶고 윤 대통령 스타일상 아마 법대로 당원 당규대로 가니까 사고다. 그래? 그러면 직무대행 가는 게 맞겠지라고 아마 승인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사를 몇 개 더 볼게요. 저희 김정은 PD 경향신문으로 좀 이어갈까요? 경향신문을 보면 친윤 일부에서는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요거 다음 거요. 네, 요거 다음 거. 좋습니다. 네, 그 다음 건데 권의 권력욕 아니냐라는 비판이 친윤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다루고 있습니다만 윤핵관들 사이에서도 결국에 분파가 생기고 자기들끼리 이제 권력을 놓고 다투게 될 것이다. 이게 권성동이 뭐 짱을 먹느냐, 누가 짱을 먹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나중에 공천 장사하게 되면 또 싸우고 이렇게 될 거다.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금 벌써부터 약간의 균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권성동 원팁이 윤심은 아니지 않느냐. 권의 권력욕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윤심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채우는 뭐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자, 서울신문. 서울신문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분명히 스픽스 어제 봤어. 김정은 PD 맞죠 이거? 분명히 서울신문에 누구야? 김명국 기자가 우리 거 봤어. 내가 분명히 성동의 힘이라고 제목 잡았는데 오늘 신문에다 이렇게 권성동의 힘 하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오바했고요. 자, 6개월 시험대에 오른 여당 원톱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발전을 위한 조언을 우리 정우진 소장께서 해주신다면.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저걸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이게 참 뭐 윤허받으러 간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플랜을 가져갈 테니까 이거를 허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그 국민의힘도 정말 이견이 있었으나 전체 의총을 통해서 딱 단일하게 직무대행으로 딱 정리하고 입장까지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심에 대한 부분들을 그 등에 업고 일단은 밀어붙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어제도 잠깐 좀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권성동 그 직무대행도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길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그간에 일단은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반등도 해야 되고요. 멈춰진 국회를 다시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도대체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다. 아직까지 야당 틀을 못 벗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직무대행으로서 일단은 그 실력을 저는 이제 검증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와 이 갈등의 고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잠복돼 있다는 부분이죠. 언제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끝까지 안고 가는 속에서 과연 권성동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으로서 제 역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자왈, 명자왈 하자면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권력을 너무 독식하면은 체한다, 배탈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의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적어도 윤핵관 사이에서는 균열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안 부르면 삐지거든요. 안 간 건지 안 부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제원 의원과는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재원이 형도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제 이런 보도를 보고 뭐 사실 좀 삔또란 표현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기분이 썩 좋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영기 대표 이제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뭐 밥 먹고 논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댓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찾아가서 만났고 이게 또 왜 밖으로 알려지냐 이런 좀 의구심을 많이들 표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사전에 뭐 여러 가지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썩 이 평상시 같은 경우에 집권 여당 대표와 뭐 대통령이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소통하는 모습들은 뭐 당정 간의 어떤 협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이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유독 제가 신문을 다 뒤져봤는데 오늘자 신문에서 이 주제를 다룬 신문은 세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뿐이었습니다. 강제 북송 탈북 어민 판문점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벌이고 있는 이 사진. 이거 현 정부의 통일부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좀 이례적이죠. 즉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강제 북송을 해야만 했던 그 상황에 대한 일종의 부정을 현 정부의 통일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볼까요? 북송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고성을 부리고 심지어 뭐 자해까지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끌려갔다면서 일면에 실어놨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자해를 하며 발버둥 쳤지만 귀순 어민을 북으로 끌고 갔다. 판문점의 장면입니다. 분개선이 보이자 비명 지르며 스스로 머리를 찧었다.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다. 그토록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을 아무튼 처절한 상황인데도 돌려보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 얘기죠. 조선일보. 눈 가리고 손 묶고 저항하면 경찰 특공대가 제압해서 북으로 넘겼다. 당시 상황들이 기사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제목을 진실은이라고 이제 정해드린 배경은 다음 조선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당시 통일부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이 두 명인데요. 이들이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한 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 즉 북한에서 죽자가 모의했다고 썼습니다.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귀순 의사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면서 돌려보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탈북민은 돌려보내는 실제 근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 뭐 이런 실제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것을 근데 3, 4일 내에 어떻게 또 파악했는가 이제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이런 탈북민을 돌려보낼 수 있냐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때 정부와 지금의 정부는 판단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 교수님? 진짜 저는 정부를 믿어야 되나 싶어요. 그때 정부, 지금의 정부, 그때의 국방부, 지금의 통일부, 그때의 통일부. 도대체 정권 바뀌자마자 저런 사진이 나오고 저렇게 힘겹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내부 고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이었나. 적어도 16명을 뭐 살해하고 흉악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실인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남한에서도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저렇게 개끄듯이 끌고 가서 넘기는 게 맞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강제 북송의 정말 최종 결자가 누군지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실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국민일보 보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김정은 PD? 마지막 저기 준비한 기사를 보면 세계일보, 국민일보도 포함이 됐네요. 국민일보 강제 북송 정의용, 김현철 추가 고발이 됐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정부의 관련자들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고발을 하거나 북한 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에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말씀을 주셨지만 만약에 이 두 탈북자가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했다라는 것을 3, 4일 내로 그때 당시 정부의 통일부가 파악을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 또한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소장님? 사실 저는 뭐 직접적인 팩트를 모르죠,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정권이 바뀌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팩트는 전혀 확인이 안 됐고 달라진 것이라고는 정권 바뀐 것만 달라진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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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약간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신부풍 이런 식으로 또 반등하려고 하는 카드로 쓰는 건가. 예. 그런 얄팍한 수는 이제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하루빨리 그냥 진실 여부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기사와 관련돼서는 혹시 그 네티즌들의 의견 좀 반반 갈리나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이 사진이 너무 이제 강력하게 자극적이기도 하고 근데 나오기 이게 사실이니까요. 사실인데 네.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파악한 어떤 그 살해 혐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파악이 됐다면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싶어서. 네. 그래서 지금의 댓글은 이제 좀 격앙된 반응, 마치 이제 끌려가는 듯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사진에 담긴 이런 그 제한된 이 장면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댓글들이 더 많아서 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않나 예.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픽스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십니다. TV 뉴스로 아까 안정권 누나 관련 얘기를 도배를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다니엘라님이 댓글 주셨고 스틸하트님 살인자를 왜 받아들이냐 이제 이런 댓글도 좀 과격한 댓글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희 진실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송문희 고려대전 연구교수, 더 좋은 정치 연구소 정호진 소장,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김영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 최근 불거진 인사 논란이나 대통령 부인 사적 보좌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가장 많이 표명했던 입장은 바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사안들이 더 뜨겁게 달아올라도 임명을 실제 강행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후보자들은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죠. 어제 또 논란이 됐고 오늘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 홍보수석실의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그대로 확인해주면서 연좌제 삼지 말라, 개인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제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가정을 했는데요. 만약 어제부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의혹, 즉 행정요원이라는 분이 실제 자신의 동생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여했고 함께 혐오 장사를 하거나 막말 장사를 했던 동업자 관계였다면 그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사람보다 내용에 집중을 해보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2020년 구글이 채널 삭제 조치를 단행한 GGSSTV라는 극우 채널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요. 저것들은 5.18 시체도 있고 세월호 시체도 있고 별의별 시체가 다 있는데 팔아먹을 시체가 없어서 우리는 맨날 잣된다. 유튜버들이 막말로 장사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하지만 적어도 이런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간다는 것을 그저 아무 문제 없이 국민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물론 개인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했던 그녀의 동생은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앞에서 정권이 양해해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확성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과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스픽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